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실전 점검을 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단원이 끝날 때 되면 가장 간편하게 물론 앞에도 문제를 또 달았지만 실력 점검을 위해서 뭐가 되느냐 OX로 한번 쭉 우리가 풀며 다시 한번 리뷰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게 이야기가 뭐냐, 부동산학은 기초자연과학이다. 여러분들 잘 알지만 이 자연과학은 그야말로 하나의 인문 계열이나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술이나 경제나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 어디 되느냐 기초자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뭐가 되느냐, 수없는 많은 부동산은 우리 조상들 때부터 시작해서 많이 이끌어왔던 하나의 경험과학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이게 기초자연과학이 아니라 경험과학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없는 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가 토지 부동산을 가지면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경험과학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종합과학. 종합과학은 여러분들 잘 알지만 앞에서 매우 강조시켰던 이야기. 그 다음에 규범. 규범은 바로 수없는 관행에 의하여 룰이 정해져 있는 틀을 우리는 일종의 규범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이게 다른 건 다 좋은데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게 기초자연이라는 말은 순수과학을 갖다 얘기하는 이야기라면 경험과학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변경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로 이건 X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부동산 활동을 일반적 원칙은 능률, 안전, 경제, 공정성 원칙이다. 바로 수없이 많이 들어봤지만 능률적이냐, 굉장히 안전하냐, 그리고 경제성을 높여주느냐, 그리고 사회의 공공성을 갖다 가지느냐, 이건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능경, 공안 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능경, 안공 이런 식으로 외우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능률적, 안전적, 그리고 경제적 공정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부동산 결정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부동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야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투자부동산, 투자금융, 투자평가 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가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 이야기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개발 정책이 돼야 되죠. 평가보다는 개발과 정책이라고 하는 이야기. 바로 부동산의 개발과 부동산이 뭐가 되느냐 그럼 정책, 공공성을 위한 정책이 어떠냐, 개발과 정책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 평가의 이야기는 인류시험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결정 분야의 문제는 아니다. 바로 누구에게 자문을 주는, 소위 말해서 금융기관에서 어떤 바로 건물에 대한 어떤 평가나 또는 뭐가 되느냐 채권을 갖다 확보하기 위하여 일종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평가사에게 평가를 받는 것. 이건 바로 부동산 결정 분야에 속하는 영역은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결정하는 디시전 메이킹에는 투자를 할 것인가,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금융 문제, 그리고 개발 문제,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이야기, 이 네 가지가 부동산 결정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답변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상학적 접근이란 부동산 활동 내지에 인간적 요인에 착안하여 바로 사람을 갖다 중심적으로 본다는 착안하여 부동산 형태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됐는데,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는 부동산 형태를 부동산학으로 접근한다 그랬는데, 이건 바로 행태과학이란 말이 되죠. 인간의 행태과학. 행태과학은 바로 여러분들 수없는 많은 역사 속에서 행동과 태도의 결과, 행동과 태도의 결과를 갖다 우리는 행태과학이라는 말을 갖다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궁극은 뭐가 되느냐, 부동산 행태과학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부동산 행태과학은 접근법을 갖다 얘기하는 부동산 접근법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바로 행태과학이라는 접근법. 행태과학이란 접근법에 의하여 부동산학을 접근하지, 인간적 요인의 차이는 그냥 단순한 인간 요인에 착안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행동과 태도, 인간의 행동과 태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는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바로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그 다음에 의제 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중부동산을 갖다 우리는 의제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걸
전부 다 합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 복합부동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앞쪽에 부동산의 개념과 의제부동산, 중부동산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했던 거 기억을 하시면 충분히 이 말의 뜻이 뭔가를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본다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음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 가면 임차인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정착물인 임차계약의 종료 후 임차자가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으로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이야기는 바로 임차인의 정착물은 임차계약 종료 후에 임차자가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으로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 되죠. 만약에 임차인이 필요해서 자기가 되는가 그러면 에어컨을 집에 가져왔다. 그럼 나중에는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그렇지, 그게 부동산으로 이해되느냐 그러면 바로 정착물로 우리가 볼 수가 없다. 부동산의 정착물로 볼 수 없다. 왜? 항상 소유주가 예를 들어 임차인이 변경이 일어날 때는 자기가 소유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정착물이라 보지 않는다 하는 말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다음 부동산의 개념 중에서 경제적으로는 자산과 그리고 뭐가 되느냐 자본과 그리고 생산 요소와 소비재 그리고 상품 등이 있다 하는 얘기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경제적 개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느냐 하나의 표를 갖다 우리가 나타낼 때 이 표 속에서 뭐가 됩니까? BS 속에서 자산이다 그리고 부채다 그리고 자본이다 이렇게 우리가 될 때 자산에 대한 이야기 바로 우리는 부동산은 뭐가 되느냐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자산적 개념을 얘기하며 재무상태표인 회계에서 BS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는 자산이 됩니다. 그럼 부채와 자본을 갖다 비교할 때 바로 자산 속에서 남에게 빌려온 걸 뺀 거 예를 들어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500억이다. 근데 만약에 타인에게 빌려온 게 200억이라고 하면 자기가 낸 게 300억이다. 이렇게 우리가 돼서 바로 자본이라는 말은 자산 속에서 남의 걸 뺀 순수한 자기 것만을 우리는 자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경제적 개념 속에서는 바로 생산의 요소다. 또는 아니면 소비재다. 생산과 소비라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상품이 된다는 개념. 이 경제 개념으로서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본으로 볼 수도 있고 생산 요소로 볼 수도 있고 또 사용해서 없어지는 소비재라고도 볼 수가 있고 상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동산을 갖다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이 토지나 부동산 건물은 뭐가 되느냐? 바로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왜? 부동산을 전문하는 뭐가 되느냐? 업종에서는 그러겠죠. 그 다음에 하나의 획지에 여러 가지 필지가 있는 경우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 획지가 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필지는 여러 개의 획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개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필지라는 말을 갖다 쓰죠. 그럼 필지는 뭐라 그러면 여러 개 획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가 되죠. 그런데 여기는 없다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달라져서 꽃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의 필지는 바로 여러 개 획지로 이해되느냐 그럼 나눠질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9번 쪽으로 가면 뭐가 되느냐 이행지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임지지역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농지지역 그리고 택지지역 그리고 상호간의 다른 종별 지역으로 이해되느냐 전환되는 토지를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그러면 바로 이행지라고 말한다. 그런 얘기를 갖다 쓰죠. 근데 보통 이행지보다는 후보지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썼습니다. 이행지는 이미 행위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이행이 되고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미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후보지라는 말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지역을 나누고 나중에 뭐가 되느냐 임지로 볼 건가 농지로 할 건가 택지로 할 것인가 하는 다른 업종별로 전환되는 이런 토지를 우리는 후보 바로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하여 뭐가 되느냐 후보지로 어느 땅을 확보했다. 그리고 후보지에 속하는 영역에는 이제 임지로 아니면 농지로 택지로 이렇게 다른 종별로 이해되느냐 그러면 바로 전환될 수 있는 지역을 후보 바로 여러분들 잘 알면 대기하고 있는 후보의 상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후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에 가면 뭐가 되느냐 지상에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규제는 물론 지상권과 사법상 제한까지 받는 토지를 낮이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돼 있죠. 여기도 이제 우리가 잘 읽어보면 바로 뭐가 되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은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저지 개념. 일종의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저지란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쓰는데, 요 저지 개념을 갖다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되가 여기는 저지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지상의 건축물은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의 규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뭡니까, 지상권, 또 사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일종의 하나의 어떻습니까, 하나의 얘기하는 저지라고 앞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뭐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받쳐주기 위한 것, 또는 도로라든가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사용될 수 있는 저지 개념, 공법상 규제, 그리고 사법상 제한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이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지라고 얘기하고 나지가 아니다 하는 얘기로 여러분이 답을 달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으로 넘어가서 가볍게 우리는 앞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쭉 훑으며 나가죠. 법으로만 소유할 뿐만 아니라 활용인 시력이 없는 토지로서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경사노인 곳 청량 면적을 포기하는 땅을 우리는 빈지라 한다 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법지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썼죠. 여기는 빈지가 아니라 법지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적어줘야 된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빈지가 아니고 바로 법지다 하는 얘기로 우리가 답을 갖다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에 도시 토지의 투기 목적으로 지가의 상승만 노리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공한지라고 부른다. 한계지가 아니라 공한지라고 우리가 불렀죠. 땅값이 올라갈 걸 갖다 대기하고 스탠바이 시켜놓은 땅을 우리는 공한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 이야기, 공한지 개념 앞에 설명할 때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3번에 일물일가의 법칙.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가격만 있다 한 게 경제학에서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일물일가의 법칙은 고전적 개념으로서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만 존재하기는 없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여러 경우가 있다 이거죠. 똑같은 왜 되느냐, 김밥이지만 어느 슈퍼에 사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 김밥의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럼 일물일가의 법칙은 왜 되느냐, 고전적 경제학적 개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물일가의 법칙을 적용을 배제시키고 표준제 선정이 어렵게 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개별성이다. 인접성이 아니라 개별성. 땅마다 각각 의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획일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마치 똑같은 상품이라면 일물일가가 어떻습니까?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것도 어떠냐 그러면 뭐 우리가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나중 ATP 재무관리에서는 ATP는 뭐가 되느냐, 바로 일물일가를 갖다 인정하지 않는 이 물건의 값이 각각 다르다. 이래 똑같은 물건이지만 어디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말이 있는데, 뭐 여기서도 우리가 뭐가 되느냐,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물일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지를 갖다 선정하는 게 아니라 개별마다 땅마다 하나하나의 땅이 어떠냐 서임에 따라 각각 왜 되느냐, 바로 우리는 가격이 달라지는데 이걸 갖다 개별지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개별성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개별성 때문에 이제 가격이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선정이 어렵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에 보면 부동산은 뭐가 되느냐, 부분 시장별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초과 수요는 뭐가 됩니까? 사는 사람이 많겠다. 그 다음에 초과 공급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바로 판매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 걸 갖다 얘기하죠. 이거는 뭐냐 그러면 토지의 자연적 부정성이라고 말했는데, 이 내용의 중요한 이야기는 토지는 절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늘어나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 부동산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공급은 제한적이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제한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토지가 아무리 많더라도 확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는 뭐가 되냐, 초과 수요의 경우는 일어날지 모르지만 초과의 공급을 나타나게 하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있을 수 없다. 왜? 부정성이라는 말은 바로 증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임파서블하다. 바로 인크리스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에 토지의 자연물의 특성 하나인 부동산은 부동산 활동을 임장은 여러분 현장을 갖다 직접 방문하며 가는 걸 갖다 우리는 임장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임장활동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그죠? 임장활동이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다음 이야기가 바로 정보를 활용하는 거다. 그리고 이 부동산의 현상을 국지화시킨다는 얘기가 됩니다.
바로 토지는 자연적 특성의 하나라는 얘기가 되는데 바로 부동성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을 직접 가서 발로 뛰며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임장 활동과 정보 활동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어떠냐면 바로 국지화시킨다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맞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임장 활동을 해서 바로 부동산이 고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발로 뛰어가서 현장을 본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가가 우리가 뭐 투자를 해서 돈을 갖다 많이 번다 이런 사람은 한 물건을 사는데 100번은 다닌다. 100개의 물건 속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걸 골라야 그게 진짜다 이거죠. 발로 뛰어야 된다는 걸 임장활동이라고 얘기하며 또 임장활동을 통해서 정보 또는 정보를 갖다가 업무지역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바로 임장활동, 정보활동이 부동산이라는 특성을 바로 어디 되느냐 활성화시키고 또 국지화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정답이 이건 맞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16번으로 넘어가서 가볍게 우리가 본다면 공유 수면의 매립지는 토지를 물리적으로 해야 된다 그럼 양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부정성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자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국토란 말이 있죠. 국토는 뭐가 됩니까? 각각의 용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면적은 어떠냐 그럼 제한적이다. 그런 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공유 수면을 갖다 매입했다. 바다를 메꿨다 이거죠. 바다를 메꿨다. 그럼 바다를 메꿨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의 토지에 대한 전환에 뭐가 되느냐 불과한 거지. 이걸 갖다가 부정성이라는 말을 갖다 즉 토지를 늘린다는 얘기는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국토라는 말을 갖다 쓰죠. 비록 수면이지만 전체의 국토 속에는 우리가 일하는 뭐가 됩니까? 수면까지도 다 포함한단 말이야. 근데 이 수면을 갖다 메워서 만약에 땅으로 만들었다. 그렇다 얘가 물리적 양을 갖다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부정성이요. 이건 예외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국토의 개념으로 볼 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일종의 하나의 뭡니까? 토지 이용의 전환에 불과한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지만 어떤 공유 수면을 갖다가 얘들한 땅을 흙을 넣어서 만약 매립지를 만들어가 한다. 이건 부정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는 얘기가 되어서 X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성을 개발하여 환수에 대한 논리 근거가 되는 특성이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개발 환수이 인접성은 어떤 큰 뭐가 되느냐 거대한 뭐가 됩니까? 건물이 들어선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인근 토지에 뭐가 되느냐 인접성을 가지고 개발 환수이 우리가 예를 들어 강남 같은 데 많은 개발의 어떤 호재가 있죠. 그러면 자연히 그 호재가 있음으로 해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가까이 있는 땅에 대해서 개발 환수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그럼 바로 개발 환수 이익에 대한 논리가 바로 거기다. 그렇죠. 자기 땅 자체가 예를 들어 100억이 아니라 옆에 거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건물이 들어서서 생활에 필요한 기묘한 곳이 생겨서 1.5배, 2.3배 이렇게 간다면 자기 땅에 대한 어떤 이익뿐만 아니라 인접성으로 인하여 개발 바로 어디 되느냐 그럼 땅의 가격을 높여주는 어떤 입장이 될 때는 개발 환수 이익의 개념이 사회적 통념상 바로 뭐가 됩니까? 공적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하나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다음 18번에 인근 토지에 영향을 주는 외부 경제와 불경제가 밀접하게 관련지어 특성은 인문학적 특성만 특성인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국토성 때문이다 하고 얘기가 되어 있죠.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뭐가 되냐 인근 토지에 영향을 주는 외부 경제 및 불경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특성은 인문적 특성인 국토성 때문이다 이래야 되는데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인문적 특성이 아니라 바로 자연적 특성 자연적 특성인 뭐가 되느냐 인접성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바로 여기는 자연적 특성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기서 인문학적 특성이 아니라 바로 잘 아는 뭐가 되는 인접성의 특성 인접성의 특성이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는 인문 특성이 아니라 인접성의 특성 그리고 뭐가 되느냐 바로 부동성의 인접성 및 부동성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관계다 하는 얘기로 틀리게 봐야 되겠죠. 다음 19번에 지역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성과 인접성이며 개별 특성을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동산 특성은 개별성이다. 이 맞는 말이죠.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부동산의 부동성은
인적성은 부동성과 인접성의 관계.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개별 분석이 필요한 걸 갖다가 이야기할 땐 바로 개별성이라고 얘기해서 부동산 인접성과 그리고 개별성을 갖다 항상 우리가 이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로 맞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연속성은, 바로 잘 알고 있는 토지의 연속성은 토지의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으로 분리하며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 가능하게 하여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으로 비례하게 한다 한 말이 되어 있죠. 여기도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토지는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의해되는 쓰고 소유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 그리고 얘들아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분리되고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 가능하게 하는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으로 의해되느냐 비례한다는 얘기, 바로 임차 또는 뭐 임대, 얼마든지 우리가 봤을 때 임대라든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장기적 배려 가능하다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럼 21번으로 가서 21번이 뭐가 되느냐 한데, 용도의 다양성은 용도를 갖다 다양하게 변경한다. 그럴 때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죠. 그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여기도 가만히 본다 그러면 바로 토지의 용도의 다양성은 병합 분할 가능을 갖다 지원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하는 말이 됐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병합이나 분할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이 되죠.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이 어디에 되느냐, 병합 분할 가능성을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그랬는데, 오히려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그렇죠. 바로 우리가 병합되고 분할되는 것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말이 아니라 병합 분할이 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져야 되죠. 병합과 분할의 가능성이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는 말로 주어와 그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바꿔줘야 되는, 바로 이게 중요한 건 병합과 분할 가능성을 갖다 우리는 주어로 보고 바로 용도의 다양성이 거기에 대한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서 바뀌어져야 된다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입지론의 근거가 되는 토지의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이다. 근데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입지론이 근거가 되는 부동산의 특성은 바로 용도의 다양성보다는 부동성을 갖다 얘기한다. 그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중요한 이야기다. 그래서 어디에 입지하느냐의 입지로는 토지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부동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가에 뭐가 되느냐, 고현상, 지가의 고현상, 집약 이용에 관련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부정성이다.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궁극은 지가의 고현상이나 집약 이용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토지가 움직이지 않고 더 느릴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역이 더 느릴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말이 되죠. 자,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2편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2편 이야기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내용을 갖다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이야기까지가 이루어지고, 다음 이야기는 부동산학의 경제론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의 경제론은 바로 경제학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경영학 속에서 재무관리라고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관리, 바로 그게 CAPM, 포트폴리오, APT 하는 이야기가 더 병합이 될 때 우리는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한 고전적 경제학만 안다 그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속에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부동산 경제학 속에는 바로 중요한 경제 플러스 이 경제와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경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경제는 이미 여러분들 많이 배웠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경영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포트폴리오다. 포트폴리오는 바로 얘기하냐, 다양한 투자를 갖다 한쪽에 몰림 현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바로 흩어지게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포트란 말은 뭐가 되죠? 짐꾸러미를 얘기하죠. 폴리오 그럼 이건 샀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꾸러미 달리 산다. 그런 의미 바로 포트폴리오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CAPM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씁니다. 바로 일반적으로 바로 시중에서 어떤 투자 이하에 일어나느냐 하는 이야기를 CAPM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캐피탈, 어셋, 그 다음에 플라이스, 그 다음에 메소드 하는 말로 우리가 자산, 그리고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자본, 그리고 가격 형성에 대한 메소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요 개념과 다른 게 APT가 됩니다. APT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내가 발품을 팔았어. 내가 어떤 집을 살 때 바로 왜 되느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어떤 예를 들어서 중개상을 통하여 내가 집을 사느냐에 따라 집값의 개념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각각 달리 살 수 있다 이거죠. 어떤 복덕방에서 샀다면 중개사를 통하여 샀다 그러면 5억에 들어가 이 집을 예를 들어 중개상을 잘 만나서 4억 8천에 샀다. 그럼 20만큼 차이 생기는 걸 갖다 우리는 APT, 차익거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차익거래. 이런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경영학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갖다가 경제 속에, 부동산 경제 속에 환입을 시켜주는 이야기가 이제 가미가 되고 학문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옛날은 경제학 하나로 끝났지만 요즘은 경제 플러스 경영. 이 경제는 바로 고전적 개념으로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며 현상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실제 의해드는 실전을 갖다 얘기한다면 경영학 속의 포트폴리오나 CAPM이나 APT나 이런 이야기요. 우리가 이제는 좀 더 부동산학도 바로 경제학도 경제에 그치지 않고 더 발전된 재무상태, 소위 경영 속의 재무관리 쪽에 나오는 CAPM이나 APT나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까지도 왜 되느냐 하면 바로 영입이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에서 여러분에게 쉽게 이 두 개의 영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나오는 이야기의 경제. 이 경제는 이 부분을 갖다 얘기하는데 맨 먼저 첫 번째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 수요와 공급이다. 수요는 디맨드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씁니다. 바로 요구한다는 얘기가 되죠.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럼 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나를 식당으로 볼 때는 뭐가 되죠? 바로 수요자가 되는 거죠. 왜? 식사를 내가 요청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뭐가 되냐? 여기에 공급은 바로 잘하는 뭐가 됩니까?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됩니까? 바로 일종의 제공해주는 사람. 제공해주는 게 공급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수요는 일종의 뭐가 되냐 디맨드라는 말을 갖다 쓰기 때문에 D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공급은 바로 supply라는 말을 갖다 써서 S로 보통 표시해서 DS라는 공급 곡선 또는 수요 곡선을 갖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데 디맨드는 바로 돈 주고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의 입장을 얘기하고 바로 공급은 뭐가 되죠? 반대급으로 물건을 주고 돈을 받겠다는 사람의 입장, 스플라이 입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디맨드와 스플라이란 두 가지에 의하여 고전적 경제학 속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균형점을 이룬다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잘 알지만 수요 곡선이다. 또 예를 들어 공급 곡선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는 얘기를 갖다 많이 해서 균형 가격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부동산에 바로 이 스플라이 공급과 디맨드라는 이야기 바로 이 수요와 그리고 뭐가 되느냐 그럼 공급이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일반 상품과 달리 부동산 쪽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측면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갖다 소개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라는 내용이 되는데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부동산 시장이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쭉 들어가며 바로 원하는 소위 말해서 뭐가 되느냐 물건을 부동산을 주고 돈을 바로 받겠다는 공급자 입장과 그 다음에 돈을 주고 부동산을 사겠다는 입장의 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론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가며 논리적으로 우리가 따지며 차근차근 정리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시장이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죠. 시장에 대한 얘기를 갖다 우리가 본다면 시장은 바로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니드와 완트의 만나는 장소. 일종의 뭐가 되죠? 니드다 그런 쪽과 완트라는 쪽을 갖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니드와 완트를 갖다 충족시켜 준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죠. 니드는 필요를 얘기합니다.
필요를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럼 그걸 갖다 충족시켜 주는 게 뭐가 되느냐? want다.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충족시킨다. 예를 들어 내가 멋있는 집을 갖다가 필요로 한다. 그럴 때 요 만족된 어떤 아파트, 위치가 좋은 쪽의 아파트를 갖다가 자기가 산다. 이럴 때 이건 뭐가 되죠? 그렇죠. 필요에 의하여 충족시켜주는 want라는 두 가지 행위를 갖다 우리는 바로 부동산 시장에 일어나는 바로 마켓. 시장은 뭐가 되죠? 수요와 공급이 어우러지는 장소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장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본다면 니드와 want라는 두 가지. 니드는 바로 수요자를 얘기하고 want는 뭐가 돼? 충족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는 아니면 건설업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니드와 want라는 두 가지를 갖다 충족시켜 주는데 바로 이런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니드와 want는 각각 사람마다 다르죠. 내가 예를 들어 배가 고프다 그럴 때 이 배고픔을 갖다 어떤 방법에 의하여 충족시키느냐 그런 게 바로 wan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바로 니드와 want에 대한 두 가지를 넓은 의미로 볼 때는 뭐가 되느냐? 마케팅이다. 시장이다. 시장이다. 시장은 궁극은 필요에 의하여 공급을 해주는 이야기의 두 가지의 결합체를 갖다 우리는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부동산 쪽에 일어나는 시장, 행태, 바로 수요와 니드와 want의 충족을 어떻게 시켜가느냐 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걸 우리는 바로 부동산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시장론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동산 시장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사이클은 여러분 잘 알지만 중장기 사이클은 뭐 10년짜리도 있고 15년짜리도 있고 단기 사이클이라고 하면 1년, 2년 이런 사이클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이 어떤 리듬에 의하여 흘러가느냐 일종의 하나의 흐름, 부동산의 흐름을 갖다 나타내는 예를 들어 부동산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죠? 프로나 아니면 차트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이런 흐름을 갖다 우리가 따지면서 나가는 걸 갖다 우리는 부동산 경기 사이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곡선이 균형을 갖다가 반복하며 갈 때 사이클을 갖다가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또는 흐름에 대한 차트, 프로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논할 때 경기의 변동사항이다. 그런 걸 우리는 부동산에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경영과 경제 쪽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런 개념 속에서 부동산의 하나하나 과정을 갖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살펴나가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은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접할 때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접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 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고민해야 되는 게 바로 일종의 자격증 시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이 자격증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를 갖다가 허점없이 차근차근 진행을 잘해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우리 교재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의 이론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은 어떤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꼭 부동산을 두지 않더라도 모든 시중에 있는 상품이라는 이야기, 상품이다 이럴 때 상품은 바로 가격과 거래량이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모든 상품, 모든 재화는 이렇게 되겠죠. 상품은 재화 속에 들어가는데 모든 상품 재화는 뭐 가격과 거래량, 일종의 수요와 공급의 결정에 의하여 바로 이루어진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장은 일반적으로 재화를 예를 들어 맥주를 갖다 예를 들 때 수요와 공급 가격은 거래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맥주 예를 갖다 든다 그러면 맥주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반적 재화를 얘기하는 일반적 상품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부동산은 어떠냐 그러면 바로 맥주와는 다르다.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을 자유롭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제한적이지 않는데 우리가 중요한 부동산은 항상 중요한 게 뭐가 되느냐 제한성을 얘기하는 거죠. 제한성. 이 제한성은 바로 부동성을 얘기하는 거죠. 부동성은 바로 움직이지 않고 늘어나는 부정성도 얘기가 되죠. 바로 늘어나지도 않는다. 이럴 때 움직이지 않고 늘어나지 않고 제한적이다 그러는 속에서 일어나는 부동산과 그 다음에 일반적 재화는 얼마든지 우리는 수요와 공급을 갖다가 되죠. 자율에 의하여 바로
너무 많이 팔릴 때는 얼마든지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 만약 예를 들어 수요가 없다 이럴 때는 공급을 갖다 줄일 수도 있는, 바로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로움이다. 일종의 하나의 뭐냐 그럼 자유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일반적 재화라면 부동산은 제한성과 부동성과 부정성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각각 그 차이점을 갖다 일반 상품과 부동산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는가를 갖다 우리는 따지며 진행해야 된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부동산 수요라 그럴 때 이제 일반적인 상품이 아닌 부동산이라 그럴 때 부동산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반드시 우리는 타임에 대한 제한을 갖다 둬야 되죠. 무한정 속에서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일정한 기간 동안 하는 말은 일종 흐름 속에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흘러가는 과정 속에 유량이라고 얘기하죠. 저량은 딱 스톡되어 있는 이야기, 딱 저장된 상태를 얘기한다면 유량은 흘러가는 과정을 얘기한다. 특정 재화, 특정 가격, 특정 재화를 특정한 가격 수준에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사전적 개념으로는 바로 유효수요라는 말을 갖다 쓰죠. 유효수요. 사려는 의사. 한마디로 말하면 금액을 갖춘 수요. 일반적으로 유효수요라는 말을 갖다 쓰고 이제 사려는 의사 또는 아니면 금액을 갖춘 뭐가 되느냐 그럼 수요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라고 말한다. 이 부동산은 반드시 타임에 대한 개념을 갖다 우리가 잡아준다면 일종의 언제 동안 몇 년도에 언제에 일정 기간이라는 바로 내용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건 바로 우리가 일종의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경제학에서는 유량 흐르는 속에 따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 2019년 동안 뭐 이러면 이건 뭐가 되죠? 일정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특정 재화를 특정 가격에서 수요하고자 하는 구매의 욕구를 갖다 우리는 뭐를 하냐 일반적으로 디맨드라는 수요의 정의로 보는데 특히 부동산의 정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제한된 바로 우리가 시간의 개념, 일정 기간 반드시 언제 그리고 어떤 재화를 얼마의 가격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느냐. 이제 이건 유효수요라는 실제 수요를 유효수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를 들면 사려는 의사 또는 뭐가 되느냐 구매력을 갖춘 수요. 예를 들어 아무리 자기가 사고 싶더라도 돈이 없다 그러면 부동산은 작은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게 구매력을 갖췄다 그러는 이야기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일반 상품의 경우는 뭐 비용이 높지 않다 보니까 얼마든지 누구나 다 자유롭게 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지만 여기는 뭐가 되냐 구매력을 갖춘 수요. 내가 몇십억 대는 만약에 빌딩을 산다 이럴 때는 바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를 얘기한다. 사려는 의사와 그 다음에 실제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실제 수요. 이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의 개념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정의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타임에 대한 제동을 걸어줘야 되고 특정 재화에 대해서 특정 가격에서 바로 유효 수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라는 얘기. 사려는 의지를 가진 구매력을 갖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부동산 수요라고 말한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갖다 우리는 의미를 둬야 된다는 거. 그죠? 뭐 일반적인 재화 같으면 누구나 다 살 수 있다. 상품 같은 경우 가벼운 것은 누구나 다 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부동산의 경우는 반드시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얘기한다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유효수요라고 우리가 말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부동산 수요에 대한 정의, 타임에 대하여 반드시 대상에 대하여 그리고 가격 이 두 가지를 갖다 대상과 가격이 정해지면 바로 사겠다는 의사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부동산의 수요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정의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다면 수요의 의의를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 이제 정상으로 온다면 이런 얘기가 되죠.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중요한 이야기가 일정 기간이란 타임을 갖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일정 기간 타임 동안에 그 다음에 재화,
서비스라는 이야기, 우리는 바로 만질 수 있다, 재화라고 얘기하죠. 서비스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서비스. 그 재화와 서비스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묶어서 우리는 같이 보죠. 대상을 바로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다 말한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기간을 갖다 명시해야 된다. 언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기간이 반드시 어디 되느냐면 2019년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뭐 이렇게 우리가 잡는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됐냐? 바로 기간을 갖다 얘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을 갖다 반드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 이게 바로 중요한 뭐가 되죠? 바로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일종의 시간에 대한 개념을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흐르는 변수를 갖다 얘기하기 때문에 수독이 아니라 바로 프로의 개념이다 이거죠. 흘러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몇 개를 갖다 사려는 의사.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또 거기는 중요한 구매력을 갖춘 뭐가 된다. 바로 수요. 이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갖다 우리는 유효 수요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요란 반드시 타임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뭐 이렇게 우리가 정한다면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기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기간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못 박아줘야 된다. 언제? 하는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상. 이걸 갖다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다 우리가 말하고 여기는 흐름에 따져서 유량이라는 거 그리고 얼마 몇 개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춘 바로 수요 유효 수요가 얼마냐 하는 게 수요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서 유량이다 바로 저량이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죠. 자, 일반적으로 유량이라는 말은 바로 일정 기간을 명시해서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의미한다. 측정할 수 있는 변수. 이제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럼 수요와 공급이 얼마냐, 또 소비가 얼마냐, 투자가 얼마냐, 국민 생산 소득이 얼마냐, 신규 공급량이 얼마냐. 이와 같이 뭐가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갖다 우리는 유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많아요. 여기는 일정 기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과정 속에 따지기 때문에 우리는 유량이라고 부른다면 여기는 바로 스톱, 저장의 개념이죠. 바로 일종 시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기간이 아니라 이건 시점이죠. 언제? 이건 어느 기간 동안에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굉장히 중요한 게 언제? 통화량이 얼마냐? 국가의 부가 어느 정도냐? 외환 보유액이 얼마냐? 주택의 제거량이 얼마냐? 이건 바로 한 시점을 딱 두고 현재에 얼마냐? 이건 바로 일종의 스톡의 개념. 지금까지 저장되어 있는 게 어떠냐. 그래서 우리가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따진다 그럴 때 이건 뭐가 되느냐. 프로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프로의 개념으로서 우리는 유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딱 일시 시점, 한 시점에 현재 얼마니, 이게 바로 스톡의 개념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바로 저장된 이걸 얘기한다. 그래서 유량과 저량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는 반드시 따져야 된다는 이야기. 유량은 흐르는 속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떠냐. 이렇게 따지면 유량이 되고, 예를 들어 뭐 7월 1일 아니면 12월 30일 현재 이렇게 우리가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건 저량 스톡의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유효 수요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수요를 얘기하면 잠재수는 잠자는 수요. 현재 능력은 없지만 나중에 사고 싶다. 내가 돈이 모인다면 이거 사고 싶다. 이런 잠재 수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효 수요는 실질적 구효를 얘기한다. 이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효 수요라고 말한다. 그러면 잠재력은 구매력을 못 갖춘 수요. 돈은 내가 현재 없지만 나중에 돈이 생기면 사고 싶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로 유효 수요가 중요하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되거나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잠재 수요도 유효 수요자로 나중에는 전환할 가능성은 있다. 그래 장래에 유효 수요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되죠? 잠재 수요다. 그래서 잠재 수요는 현재 수요는 아니지만 장래에 유효 수요자로 변경될 수 있는, 체인징할 수 있는 뭐가 되느냐? 만약에 능력이 된다면 사고 싶다, 체인징하고 싶다.
이 잠재 수요는 바로 유효 수요로 의되냐 변경될, 체인징될 가능성이 있는 수요를 잠재 수요라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정리가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계속 여기에 연이어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지면서 쉽게 풀어가며 경영과 경제와 재무와 그 다음에 우리 경제 이런 분야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지 경제 고전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되며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